거버넌스 쪽에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도 있고 개인의 관계도 있고 기업과 국가에도 있고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 간의 이슈 부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보안 문제하고 또 다른 뭐 그 아동 포르노나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AI 거버넌스라는 입장에서 하나의 그 레퍼런스 마들 형태처럼 얘기가 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순서를 보면 일단 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토론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잠깐 서 계시는 동국대 개공 교수로 계시는 이창범 교수님, 네, 인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제 옆에 계시는 양종민 박사님, 네. 그다음에 김소정 책임님, 네. 이진 소장님, 네. 그리고 이원태 교수님, 네. 네. 오병일 대표님,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제는 몇 분 정도 15분인데 한 10분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제가 오전 세션에 되게 아쉬웠어요. 토론이 하나도 없이 발표하시는 분들만 다 떼어가지고 그 세션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게 됐었는데 일단 우리 이창범 박사님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10분이라고 했는데 15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이창범 박사님의 글로벌 사이언스 안보 거버넌스 확립과 한국의 전략적 역할 이런 주제로 그럼 일단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창범입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진행은. 근데 목차가 빠졌네요. 급히 만든다 보니까. 우선 이제 글로벌 사이버 범죄 행위의 증가라고 해서 이제 최근의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해킹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랜섬워, 디도스, 악성 코드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랜섬웨어 피해액이 20년도에 2조 원, 또 21년도에 2조 5천 이렇게 나와 있고 전 세계 보안 사고 피해액이 21년도에 무려 1경 4천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파이어나 이제 악성 코드를 이용한 이제 외국 정부랄까 기관 단체들이 비밀을 모니터링하는 이와 같은 도감청 이런 이제 상업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간첩이나 첩보 활동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아직 뭐 확인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랄까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일정 공공장소에 출입을 금지를 하죠. 자율주행차의 대부분이 이제 영상 정보랄까 이런 걸 수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국의 이제 그 첩보기관들이 또는 뭐 정보기관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 또 기술 탈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환수원 또는 기술기업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상 지금 가장 이제 최근의 이슈는 그 혼란 조장인 것은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도 이제 대부분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AI랄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뉴스랄까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을 공작을 하는 것이죠. 또 특히나 이제 선거 공작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큰 안보 이슈로 등장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랄까 드론 공격 드론도 보면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민간인이 신유주다 뭐 대만 군사기지를 촬영했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그에 직접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음란물 유포, 도박, 마약 거래, 또 인신매매, 돈 세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사이버 범죄의 어떤 그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 봤을 때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이버 범죄는 대부분 이제 국가나 국가 배후
왜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개입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뭐 잘 아신 것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란, 이스라엘 이런 어떤 이 국가 개입된 어떤 공격들이 많고 두 번째로 이제 민간 국영 기업을 통한 어떤 해외 정보 수집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좀 구체적으로 뭐 확인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 기업이 많고 국영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수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개인 정보랄까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들 또 스파이웨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오지 장비랄까 전기차, 의료앱, SNS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중국의 여러 가지 의료 앱들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미국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오히려 미국 정부보다 중국 정부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그 안보 이슈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애국 정보 수사기관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국가를 능가하는 기업 단체 개인들의 공격 기술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나니머스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해킹, 도감청, 기술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주체의 특정이나 확인이 곤란하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러면 전쟁에 누가 공격을 했나 즉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이버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이제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또 범죄와 전쟁 또는 그 범죄와 안보의 그 구분이 모호하다. 그래서 그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도 있고 국가적인 목적도 있고 군사적인 목적도 있는데 경제적인 목적도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북한과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안보인가 순수한 어떤 그 범죄 행위인가 이런 부분들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총이랄까 무슨 칼 이런 것들이 전쟁의 무기가 됐습니다. 대포나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됐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공격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프라인과 달리 전쟁과 범죄, 전쟁과 안보의 구분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딥페이크랄까, 피싱 캠페인이랄까, 타켓 정치 광고, AI 허위 정보, 알고리즘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막후에서 숨은 데서 이렇게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그 개인과 국가 배후의 세력들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이 공격 주체가 누가 되느냐, 개인이냐, 범죄단체냐, 정부냐, 군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법률적 시각은 다 대응식은 다 달라지죠. 그런데 이게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격 대상이 공격 목표물이 민간 시설인지, 민간 기업인지, 그러니까 공공시설인지, 기반시설인지, 군사시설인지. 그러면 우리가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은 안보 이슈가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이제 사이버 공격에서는 대응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개인 기업이 내가 당했다고 그러면 나도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사기관, 정보기관, 군 누구를 대응 주체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과연 또 이제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인가? 기업에 대해서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자력구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또 자력구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접속 차단까지만 할 것인지 역경곡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해수까지도 허용할 것인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그 데이터 해수를 해온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 법상으로서는 이제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랄까 주요 정보통신시설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접속 차단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그리고 대응 수단에 대해서 선제적 공격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선제적 조치, 준비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방화벽을 설치한다거나 암호를 이게 적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제 법에서 일찌감치 허용을 하고 있죠. 또 선제적 방어까지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체를 차단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 법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선제적 대응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전진 방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나아간 공세적 방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공세적 방어를 이 전진 방어의 개념으로 우리 지금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세적 방어라는 표현 자체에 공세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과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전진 방어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프로액티브하게 디스럽하거나 스톱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핵심 단어에서는 디텍트, 디스럽션, 디벨롭, 인텔리전스, 게더링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이란 말은 안 들어가요. 공격이라는 개념들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격이란 말과 공세적이란 말을 동시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쓰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뒤에 이제 법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지금 우리 법에서 현재까지 여기까지 와 있다. 우리 법은 차단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현상, 사이버 공격의 어떤 그 특징을 고려한다고, 안보적 특징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한 나라의 노력만은 되지 않고 국제적 협력이나 대응이 필요하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도가 심화가 되고 또 상호 의존적인 어떤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국가 안보의 개념이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냉전 시기에는 주로 군사적 요소가 강조가 됐다 그러면 신냉전 시기에는 비군사적인 요소,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요소가 더 이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안전이랄까 경제 발전, 공급망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 안보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안보의 개념을 상당히 이제 좁게 보려고 그러는데, 국제적인 트렌드는 이미 경제적인 이슈들을, 경제 기술, 경제 이슈들을 다 국가 안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했는데, 앞 세션에서도 이제 그 전략적 이제 투자란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라는 이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서로 이제 판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미국 주도의 인터넷 시스템을 완전히 자기 나라 환경으로 판을 바꾸고자 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물량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이게 전략적인 투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의 보유 기반 시설이랄까, 서비스 공격, 핵심 기술, 지적 재산 침해 이런 부분들을 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이것은 뭐 제가 사례를 든 겁니다만은 개인정보 침해가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를 이제 개인정보 침해 자체, 개인에 대한 침해 사례로 본다고 하면 이건 사적 권리 침해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개인정보 침해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경제 안보랄까 데이터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그런 관계에서 접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니가 침입받았을 때도 이건 국가 안보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시민들의 의료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 기술에 이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점,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이제 국가 안보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국가별 개념은 여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려고 그러면은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국가 배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나 협력. 이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하는데, 현재도 많은 어떤
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랄까 범죄인 인도조약이랄까 사이버 범죄 협약 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이제 민첩한 대응이랄까 신속한 협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는 어떤 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결국적으로는 이제 사이버 공격이나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어떤 법을 제정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딥페이크, 피싱 이제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양자 이런 어떤 기술들이 이제 신기술로서 다 사이버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 좋은 기술로도 이용되지만은 나쁜 기술로도 이것들이 이제 사이버 안보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기술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국제적 대응 규범이 이제 필요한데 자세한 설명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국제 협력 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국제 협력 체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각각의 이제 양자간, 다자간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조직,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된 집행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신설이나 확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제 사이버 안보 전략을 살펴보시면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난달이죠. 2024년 5월달에 이 세부 실행 계획을 아주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협력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미국의 기본적인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내용을 보면은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국제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신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I랄까 이제 양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술을 이제 기술도 공유하고 우방 국가들과 기술도 공유하고 함께 대응 체계도 수립하겠다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지금 그 활동들을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정책의 특징이 동맹하고 우방들을 이렇게 결집을 시키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다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어서 막 결집을 시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결코 그걸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방 국가들과 함께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이 좋게 표현하면 이제 함께하는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너희들도 좀 돈도 내고 너희들도 좀 참여를 해라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이게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실익을 찾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U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이제 해킹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정학적 이치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24년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은 참 알차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이제 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진영 논리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히 어디에 참여한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큰 의미가 그것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참여한다는 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또 워킹 그룹을 유치를 하고 어떤 분과를 맡아 가지고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방 국가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을 이제 나쁜 사람들 이제 나쁘게 표현한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의 뭐 개냐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게 어떤 뭐
그런 자존심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자존심이 다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문가가 작다는 것이죠. 기술 전문가들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최근에 생성된 것 같은데, 어떤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작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어떤 국제 단체나 활동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조그만 모임에도 보면은 각 나라의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다 이렇게 명단이 발표 자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명단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국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막 빨리 끝내라고 해서요. 좀 오버됐습니다. 네. 많이 오버했는데 어쨌든 뭐 앉으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미 또 많이 써가지고 5분씩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네, 5분씩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양 박사님부터 네. 지금부터 제가 시간에서 1분 전에 제가 노티 드릴게요.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처음엔 8분으로 생각을 하고 왔다가 네, 최대한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토론을 맡은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양종민 박사입니다. 이 토론을 맡고 나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이걸 내가 전략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부터였는데요. 여기 안에는 좀 3가지 정도의 어려운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두 번째는 한국은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들어가면 아마 2박 3일이 돼도 뭐 모자랄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제 사이버 공간 자체가 소위 공격자 우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주체나 대상이나 대응 주체나 구제, 범위, 수준, 이런 것들의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일종의 연결되어서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지냐에 따라서 그 매트릭스의 차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산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와 함께, 그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그 이퀘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뭐 협력이나 대응의 필요성은 굉장히 차고 넘치지만 이러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점점 이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성을 따라가기에 지금 우리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전통 국제정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계속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약간이나마 이제 발제자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이제 다른 토론자님께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뭐 양자적 다자적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무빙 타겟을 모두 다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막고 사태가 발생할 시에 대응 또한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한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국제적 대응 규범이 만들어지고 국제적 협력 체계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각자의 방향대로 중구난방으로 튀어나가고 있거나 굉장히 실체가 없는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서로를 다 내놓고 협력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 전통적인 의미의 안보가 계속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국가 사이의 이 신뢰 구축이 가장 어려운 그런 외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넘어야 할 고비가 많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좀 우리의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덧붙일 것은 이러한 방향성은 좀 유연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위 말하는 뭐 이해 당사자주의, 뭐 그 안에서의 거버넌스 구조도 그냥 똑같이 1대1로 어떤 뭐 1대1 토론이 가능한, 어떤 결정이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의 뭐 책임이나 권리나 그런 것들을 나누어 가진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할 이런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거버넌스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버넌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만한 능력은 있는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과연 다 따라올 수는 있는 것인가.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은 맥이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를 확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모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누가 만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국이라는 또 행위자가 거버넌스를 만들어간다. 그 마치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야심찬 포부로 좀 들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차원에서 얼마나 우리가 핵심 이익을 시큐어할 수 있는가의 정도의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뭐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유연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를 보면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말씀해 주셨듯이 202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만으로도 당연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디테일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우리가 공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뭐 각계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으나, 적어도 한두 가지는 좀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능력을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대내적으로 이러한 안보의 문제가 개개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 어떤 문화의 문제라는 것들도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교수님이 정리하고 있는 뭐 5가지의 어떤 방식, 뭐 어떤 전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나열한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연 미국처럼 유수의 선진국이나 강대국처럼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시큐어할 수 있는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중견국이 가져야 하는 그런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에 해서. 네, 그러면 다음은 네, 김소정 박사님 또 5분에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5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소정입니다. 저는 제가 원래 이제 정부 출연 기관에서 2004년부터 근무를 했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2022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그 동안에 지내오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 협력의 프레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현황을 설명드리는 데는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분 안에는 좀 그래서 그 키워드 UN 쪽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요청을 받았던 내용은 사이버 안보의 국제적 그 협력 동향이랑 협력 체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그 틀을 보면 지금 뭐 유엔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엔의 ITU도 움직이고 있고요. 지역 기구로는 ARF나 OSC나 그리고 OAS나 AU 등 지역 기구들이 전부 다 같이 사이버 안보 이슈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공급망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OECD나 IPF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나 신기술 대응 문제들이 따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오커스나 쿼드나 특히 이제 그 랜섬웨어 대응하는 CRI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소다자 협력 체계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나토, 특히 CCDCOE를 활용한 나토의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CCDCOE를 통해서 그 사이버뿐만 아니라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버가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무역 협정이나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사이버 보안 이슈들이 기본 전제 조건을 리퀘어먼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게 양 박사님 말씀하시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다루는 이슈들은 다분히 사이버 보안적인 이슈, 기술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AI나 양자나 뭐 디스인포메이션, 그리고 무인 체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기반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표준이나 통상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 규범은 어떻게 만들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안보적인 측면, 군사나 국방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 범죄 대응, 외교, 통상, 무역 전부 포함하는, 그래서 현재는 경제 안보하고 사이버 안보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형태로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유엔 제1위원회 하부의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로 GG가 있었고요. 이거는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상설기구는 아니고 98년에 처음 러시아가 제안하고 2004년부터 GG 1차가 시작이 됐고 21년 6차까지 마무리가 된 형태고요. 19년부터 OEWG라는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GG는 선별된 15개 국가 혹은 20개 국가, 25개 국가만 모여가지고 사이버 안보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결과를 사무총장한테 자문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기구고요. OEWG는 개방형 워킹그룹으로 현재는 80개 국가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특정 사이버 안보 규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주제는 첫 번째가 위협 현황과 인식인데요. 예를 들면 2014년, 15년에는 사이버 테러를 사이버 안보의 이슈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2박 3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 현황과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제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한다면 왜이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나토의 CCDCOE에서는 2013년에 탈린 매뉴얼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내놨었고요. 아직까지 국제법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기존의 국제법들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탈린 매뉴얼은 2013년 첫 번째 버전이 나왔었고 2017년에 두 번째 버전, 현재 3차 버전 가지고 피어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규범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제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바인딩이 될 수 있는 규범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15년에 그래서 합의를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자.
금융권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형태의 선언적 형태의 정치적인 규범, 정치적인 측면의 규범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국가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CBM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지속하자라고 해서 또 CBM은 뭐가 될 수 있을지, 협력은 뭘 할 수 있을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또 그 사이버 역량 강화입니다. 사이버 캐패시티 빌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역량 강화라는 거는 결국 선진국이나 보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끌어가는 법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지만 구성원인 국가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같이 끌어올려 줌으로써 전체의 보안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노력이고요.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 각국들이 내놓은 인태 전략이라든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보면 사이버 캐패시티 빌딩이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 22년 발표한 인태 전략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24년에 개정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도 사이버 역량 강화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GG랑 OEWG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제들이고, OEWG에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20년 넘게 논의해왔던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체크하는 그런 용도의 POA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POC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글로벌 POC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논의들까지 추가해서 지금 제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 수준에서 국제 협력을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우리는 한미 동맹 하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22년 이후에 그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동맹 그 정상회의 22년, 23년 정상회의 이후에 사이버 전략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사이버 분야의 악의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지속을 해오고 있고,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는 그 내용들이 한미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같이 협조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워킹그룹 같은 것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사이버 워킹그룹은 다 아시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의 현금화를 저지한다든지 혹은 IT 인력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해서 그 정권으로 다시 송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워킹그룹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과 같은 중견국들이 같이 많이 협력을 하기 위한 어젠다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EU는 특히 이제 에스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태 지역의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국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라면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이고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비판과 자기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현황을 파악했으면 자기 비판, 자기 판단이 필요하고 그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거는 거죠. 여태까지는 국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이제 인식시키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라면 그 협력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해야 되는 분야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이제 부처 간 조율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9월 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컨퍼런스를 많이 개최하는데 같은 주에 국방부, 과기부, 국정원 다 따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교부 네 군데가 다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조율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네. 네, 그 주제를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거든요. 네, 각 부분들 말씀하시다 한번 생각하시고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여기 지금 된 순서대로 할까요? 지금 이게 앉은 자리가 지금 바뀌었는데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이진 소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안보연구소장 이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른 분들은 다 정책하고 결과적으로는 각 국가 간에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또 뭐 EU에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탈린이나 이런 매뉴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들이 실제 적용될 때 어떻게 될지는 그 나라마다 실제적으로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하고 의정서를 비준을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감청 데이터든 아니면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데이터든 도메인 홀더에 대한 데이터든 간에 뭔가 데이터를 요청해야 되고 데이터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데이터 그 형식이 있어야겠죠. 뭐 정해져 있는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 겁니다. 표준화된 정보 교환의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상호 운영성이 보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쓸 거는 감청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패킷 감청도 있을 거고 음성 감청도 있을 거고 어떤 아니면 추적한 로그장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거거든요. 이거를 각 나라마다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것을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보존해야 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서 번호를 붙이듯이 뭐 번호는 어떻게 붙여야 돼 이런 나라마다 다 전혀 다른 규정에 대해서 이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일단 요청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거고, 근데 그 발부되는 게 우리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국가인지를 지정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수신자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요청을 하기 위한 전문을 생성해야겠죠. 그러면 그 전문을 이제 발송을 하면서 발송과 동시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성된 이런 요청 문서를 발송한다라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전문 수신하면은 전문을 이제 열어서 봐야겠죠. 열어서 보고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그 대한민국 법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요. 거기서 적용된 한계까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국내에서는 영장 발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 그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홀더에다가 기관에다가 전송을 해서 이렇게 생긴 한계 내에서의 데이터를 생성해라라는 요청을 하겠죠. 그럼 기관은 수신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요청된 데이터에 의해서 응답을 생성하고, 이게 이제 뭐 감청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일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국내법에 적용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메시지, 각 나라에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을 만들 거고, 그 규약에 맞는 인캡슐레이션에서 응답 전문을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그 전문을 발송하면서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도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그 국제적으로 그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적용된 전문이 상대방의 국가에게로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전문을 수신했다는 사실도 여전히 기록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자기네가 필요한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나 이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순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새 양자 컴퓨터 엄청 세져 가지고 암호가 풀릴 수 있다고 하니 전 양자 내성 암호를 써야 될 만큼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들면은, 그다음에 그 어떻게 그 상대방의 키로
뭐 암호화한다든가 하는 QKD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키 디스트리뷰션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건지 아니면 각 국가 간에 대해서 전용망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키워드들 양자 내성 암호, 그다음에 키 디스트리뷰션, 전용망을 쓸 건지 인터넷을 쓸 건지 국가나 수사기관의 그 인증서를 각각에 발급해서 쓸 건지, 그럼 발급을 한다면 그 발급하기 위한 CA는 누가 될 건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거 기록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선 보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모두 기록이 돼야 되고 그게 각 나라에서의 법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연구 기록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독재 국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걸 안 따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떤 게 빠졌는지까지도 우리는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각각의 체크 포인트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0% 다 해주는 게 꼭 이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국제 공조라는 측면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지만 뭐 모든 거래는 상호 간에 그 공평해야겠죠.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있는 대로 퍼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가 얼만큼의 수준에서 응답을 잘 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뭐 국가별로 레벨을 나눠서 거기에다 대고 이제 줄 수 있는 우리의 협조 레벨도 정의가 돼야 될 거고요. 이런 굉장히 이건 그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협의해서 잘해보자라는 걸로 하고 협의의 의정서에 사인을 하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아주 실무적으로 첩보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을 눈치 싸움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순수한 껍데기에 어떤 껍데기에 잘 담아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원태 정원장님. 네, 이창범 박사님 발제 잘 들었고요. 또 여러 토론자 앞서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13회째를 맞이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라는 어젠다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새삼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차원에서 이 의제를 좀 생산적인 어떤 토론으로 연결시켜서 뭐 또 국가 정책이나 글로벌 어떤 국제사회의 좀 어젠다에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울러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뭐 좀 5분 안에 좀 해서 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천범 박사님 발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제 사이버 공격 대응 주체 중에 민간 기업의 역할을 부각시킨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에는 정부나 어떤 정보기관, 수사기관, 군 이들의 역할에 비해서 민간의 역할은 굉장히 어쩌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어쩌면 규범 수범자의 역할에 좀 한정된 그런 어떤 규정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역할이 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현상, 즉 전통적인 전쟁의 국가 단위가 정부 단위, 국가 단위에서 이제 전쟁 주체 행위자들이 보통 국가였는데 이제 비국가 행위자의 어떤 전쟁 주체로서의 등장 같은 걸 보면은 민간 기업의 역할이 이제 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자발적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했었지만은 민간 기업의 역할을 사이버 공격 주체로 좀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 시에 민간 기업과 개인을 갖다가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민간 기업의 역할이 있다면은 방어와 어떤 그 안전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얘기돼야지 자력 구제 이상의 어떤 공격도 좀 허용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규범이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자력 구제 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제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이왕이면은 이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민간 협력의 사이버 안보 민간 협력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되 제한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의 어떤 자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방어 체계 이런 거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문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아까 이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 공유 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 좀 찾는 거 그런 데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어떤 법적 책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제 소극적 참여가 우려되니까 면책 조항을 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민간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 또 사이버 안보 행위자로서 등장하는 데서 또 여러 가지 문제면 수많은 어떤 그 협력 업체와 공급망 관련한 여러 행위자들을 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리스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 리스크 관리 즉 협력업체나 여러 가지 공급망 관련한 하위 행위자들의 어떤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할 그런 것도 좀 검토돼야 될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부각시킨 건 좋지만 사이버 안보 행위자의 어떤 확장 뭐 이런 것 치면 좋지만요. 이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새롭게 개념하고 역할 부여를 위한 어떤 법적 근거 뭐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은 커지지만 상당히 유의할 점도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다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는데 그건 시간 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일 대표. 네, 저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라는 이 사회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글로벌한 혹은 국내적인 사이버 안보 논의 혹은 사이버 보안 논의에서 이런 어떤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보안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고 또 이런 시민사회 참여가 왜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창범 박사님께서도 이 국가안보의 개념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취지가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이 뭐랄까 그런 관점이 잘못하면 어떤 민간 부문에 있어 어떤 규율에 있어서 이 국가안보적 맥락으로 과도하게 이제 다뤄질 우려도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든 사이버 안보든 간에 일정하게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침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안보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기술 유출, 뭐 지적재산권 문제, 심지어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다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이제 권리 제한적인 조치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이제 금지법 이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틱톡의 소유권을 넘기던가 이게 이제 그 주장이 되는 게 이 미국 시민의 이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인데. 저는 이게 사실 정당성을 잃은 조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는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틱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충분히 이미 이제 중국으로 그런 개인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개인 정보의 중국 이전을 염려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제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 이것이 이제 틱톡만 금지한다고 되는 거냐.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까지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왔던 것이 어떤 인터넷 개방성을 옹호하는 그리고 인터넷이 분절화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만일에 미국이 이제 틱톡을 금지한다면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러면 유튜브를 금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이 분절화된 인터넷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미국의 입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런 이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안보라는 게 우리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개인의 어떤 실제 개인의 어떤 권리의 어떤 혹은 개인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위협하는 주체가 단순히 범죄자라든가 혹은 해커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가나 이제 기업도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부일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감마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해킹팀이라든가 이런 그 스파이웨어를 제작하는 상업적인 업체의 어떤 제품들을 독재 국가들이 어떤 반체제 인사라든가 인권 활동가들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해킹팀의 RCS를 국가정보원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물론 내국인들을 감청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RC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이제 해킹팀이 해킹 당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국정원을 감독하고 있는 그런 국회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말하자면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이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 범죄를 위한 국제 협력도 한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권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특히 정부의 어떤 민주성 같은 것들이 이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런 국제 협력의 강화가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어떤 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이제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사이버 망명이라는 소위 이제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면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텔레그램이 뭐 카카오톡보다 훨씬 뭐 보안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는 텔레그램은 한국의 어떤 이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힘들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만일에 이제 국제협력이 강화된다면 뭐 하여튼 특히 이제 그런 제3세계의 어떤 독재 국가들에서의 어떤 시민들이 여전히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자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사실 한국이 이런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려면 이제 국내에서 이런 뭐랄까 국내적이든 국제적인 거버넌스 논의가 사실은 이제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한국이 그런 조건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게 사실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법 추진하면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한다. 사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갈등만 있었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이버 안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적인 논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에서 되게 중요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정보원인데 국가정보원이 그런 사이버 보안의 일종의 거버넌스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멀티 스테이크홀더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인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정보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다음에 이런 이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제 공개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공개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 어떤 그런 논의에 국가정보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사이버 안보를 이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는 사이버 안보를 이제 국가정보원이 특히 공공망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일상적인 어떤 공공기관에 비해서 어떤 이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감독을 받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담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예를 들면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으로 막 논란이 되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고착 상태 자체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사이버 안보 시스템 체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공론화가 되기 힘든 구조이다 보니 이런 어떤 고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에 있어 가장 큰 뭐랄까 좀 질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협조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5분 안에 다 잘 해주셔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분밖에 저희가 오버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들어보니까 되게 그 재밌는 이슈들이 많고, 우리 이창권 박사님이 발제한 부분들을 다 다루려면 지금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나왔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제 3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한다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제적으로 사이버 보안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약간 제가 들으니까 우리 지금 오늘 얘기도 나오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도 그렇듯이 여전히 의견이 없는 거가 최선의 정책인 거로 지금 되고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한국이 위치 제고를 하려면 현재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데이터 공유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 소장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AI 시대고 자료가 없이는 현재에도 분석을 못하고, 분석을 못하면 앞으로의 예측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계 만드는 거 하는데, 우리가 뭐 지난 몇 년간 지난 정부에서 데이터댐 사업도 막 하고, 하여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정보가 굉장히 양산되는 데는 한국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그럼 만약에 국제사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컨트리뷰션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조금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저도 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바깥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인드셋은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사이버 보안 문제를 매일매일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 세계의 유일한 이 나라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대척하고 있는 관계고, 요즘 뭐 그런 얘기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국이 국제사회에 뭔가 컨트리뷰션을 쓰는 포인트는 도대체 뭐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지금 발제하신 분들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이게 이 주제의 특성상 시스템을 뭔가 이렇게 공론화하고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이걸 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마들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제적으로 나가시면, 국제적으로 하면 외교부, 국가 대 국가밖에 상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이캠 미팅에 가서 봐도 그런 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뭐 인터폴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국제법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라든지 뭐 시민사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감시나 뭔가 규제의 대상이지, 그거를 하는데 뭔가 참여하기가 되게 힘든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체계를 만들어서 국제 이 사이버 이 보안에서 국제적인 이 플레이스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요 3가지 주제로 이렇게 저는 좀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순서는 저는 관계 없습니다. 순서는 관계 없고 그 주제에 우리 토론 발제하신 분들께서 각자 자기가 뭐 한 가지 하셔도 되고 세 가지 다 하셔도 되고 차례대로 하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정할게요. 네, 그래도 괜찮죠? 네. 제일 먼저 대답하신 그러면 우리 소장님부터 먼저. 근데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3분씩만 해주세요. 3분도 감사합니다.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공통적인 문제는 국제적이나 아니면 국내적이나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게 사실은 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저놈이 내 정보를 가지고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다음에 내가 이 정보를 잘 줬는데 쟤는 나한테 잘 줄지 모른다. 이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되려 해결이 쉽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제로 트러스트라고 그러죠. 서로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안전장치, 그것을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성공한다면 굳이 서로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데이터 교환하고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이런 거를 가져가서 우리를 감시하거나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나중에 꼭 깜빵 간다. 그러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테크니컬한 기법을 잘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뭐 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가 요새 굉장히 특히 이제 저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니까 트러스트워디 컴퓨팅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로 나오고 AI의 아주 지금 보안 쪽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쪽에 제로 트러스트가 굉장한 지금 논의로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좋은 제안 해주셨고 우리 제라회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던 우리 이창범 박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좀 한정시켜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 발표 내용에도 있었는데 제가 스킵하고 갔습니다만은 한국은 많은 사실상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작은 나라지만은 사이버 공격이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그 많은 어떤 그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방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그런데 그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사이버 공격 분야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나라들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부터 이제 이 IT 분야 법제도를 했었는데 그때 유럽에서 이제 국제회의에 나가 보면은 일본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주로 나가는 거예요. 중국은 거의 끼지도 않았으니까 일본한테는 점심 먹으면 아무도 안 달라붙어요. 한국한테는 다 달라붙습니다. 왜?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하도 궁금한 거예요. 너네들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자정부도 1등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어떤 우리의 어떤 소프트 파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까 이제 말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국제회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참여하는 데 의미를 뒀지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회의를 유치해 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제를 제안을 하고 이 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을 뭐 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과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아까 이제 코드도 말씀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봐가지고 왜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 코드가 됐든 오커스가 됐든 그 안에 다 사이버 안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이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멤버로 참여하든 업저버로 참여하든 간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키우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소정 박사님. 네. 그 저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결국
그 다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거시적인 질문이신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국제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분보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내적인 걸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법이나 아니면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나 우려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정보 공유를 안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부처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그 도메인 간에도 혹은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에도 정보 공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 어느 특정 도메인에 가면은 지식과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 있으나 굉장히 제한적인 분야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다른 도메인에 가면은 많은 걸 알고 있기는 한데 깊이가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부처도 얘기 나왔고, 공공도 나오고, 민간도 나오고, 뭐 업체도 나오고, NGO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사실 NGO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부처가 어떻게 그하고의 역할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보 공유나 전파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06년에 사이버안보법 처음 논의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동안의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공유가 좀 제한적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간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도의 역량이 이제 서로가 강화가 되면은 그 안에서 목소리가 같이 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민간 역할에 있어서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 나가 보면 정말 다르고요. UN GG 회의를 가면은 GG에는 못 오지만 GG에서 국가가 어떤 목소리를 낼 때 민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그런 대립의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거를 표현을 하느냐. 중국의 입장이 다르고 미국의 입장이 다르고 한국의 입장이 다를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갖고 가는, 그 만들어서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정보 공유랑 책임성 이 문제가 제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해서 그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는 국무부에만 사이버랑 신흥과학기술 대응하는 인력이 200명이 넘게 있고요. 거기에서 움직이는 기술자문, 정책자문들은 100명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작년 올해 외교부에만 20억 이상 투자해서 조직 인력 확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중견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들은 해외에 수십 명 단위, 최소 100명 정도까지 이르는 인력들, 그리고 자국에 100명 안 되는 인력들 해서 최소 한 100에서 200명 정도가 사이버 이슈랑 신기술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외교부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국내에서 다루는 기관들도 그만큼의 인력들을 넣어서 팔로우를 할 수 있느냐. 2015년경에 미국 국방부에서만 그 아이칸 회의에 보낸 인력이 80명이라 그랬었거든요. 보이는 인력, 보이지 않는 인력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다 보낼 수 있고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지속이 될 수 있고 여러 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이 공유되고 조합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국가 의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 아마 우리 국내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잘 하든 아니면은 국내적인 활동을 잘 하던 간에 그만큼의 리소스를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양 박사님. 글쎄요,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반대 대척점에 있는 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정보통신망법이 잘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었다. 그게 얼마만 지나왔는지 저는 지금 2024년에 그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되고 과연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현상과 이 정보통신망법이 그걸 다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저는 우리가 아직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조차 안 된 상태에서 위치 제고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병일 대표 하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하세요. 이제 좀 전에 이진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랑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토론하면서 한 얘기는 약간 이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정책 협의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또 국가 간의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레이어의 이제 문제이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런 정책 협의 부분이고,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밀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정책 협의조차도 사실은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정보위라든가 이런 쪽 회의가 비공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국가 기밀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일정하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국가 기밀은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논의 자체도 되게 이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인 거고,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한 이제 사이버 보안 논의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사이버 보안 논의에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여하는 주체는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소수의 어떤 그 사이버 보안 정책 담당자만이 나가서 기여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시민사회 논의에 과연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가서 어떤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여건상 가능한 지금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일단 국내에서 어떤 그런 이 사이버 보안 논의를 갖고, 국내에서의 논의를 갖고 국제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시민사회도 어떤 그런 이 정책 논의, 예를 들면 사이버 뭐 범죄 협약을 논의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이제 밖에서밖에 어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저는 이제 이 기밀 정보라면 당연히 일정한 보안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글로벌한 어떤 정책 논의를 과연 이렇게 이 제한적인 폐쇄적인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그 정책 협의 메커니즘 자체가 좀 해결이 돼야 뭐 국내적 차원에서든 글로벌한 차원에서든 이런 뭐 우리가 기여를 얘기를 하든 협력을 얘기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본의 아니게 뭐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사이버 안보 좌장께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는 쉽지 않죠. 글로벌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에는 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술, 그 다음에 규범, 자원. 자원은 돈과 사람이겠죠. 이 세 가지 다 여건이 안 돼 있다, 부족하다. 양 박사님의 회의론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이런 협치의 리더십에 취약한 부분도 사실 저는 공감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 현실을 잘 두 패널께서 잘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규범, 자원 이 세 가지를
어떤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측면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데이터 공유, 정보 공유,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요? 저 한미 정상회담이 직후의 후속 조치로 한미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죠. 그때 미국에서 가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장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찾아와서 부탁했던 게 정보 공유 협력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정보들입니다. 약 13억 건 정도의 위협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공유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피력을 했었어요. 그런 점에 우리가 기술, 아까 이제 이진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틀 안에,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좀 정보 공유를 좀 하면은 우리의 어떤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 시큐리티, AI 보안에서 좀 경쟁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LLM, 생성형 AI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보안 이슈가 아마 전면화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우리가 그게 어떤 경쟁력을 빨리 갖춰 나가면 좀 기술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 차원에서는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데서 여러 가지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념 자체 국가 간에 다 차이가 있어서 규범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구체적인 어떤 실행 로드맵 같은 걸 좀 구체적 실행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원입니다. 인력과 돈 문제, 예산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엔 뭐냐면 글로벌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사실 우리 내실을 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과정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협력의 리더십, 협치의 리더십, 거버넌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 발휘했으면 좋겠다. 모든 정부나 시민단체나 또 공공기관이나 또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그래서 좀 협력의 리더십을 좀 적극 발휘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예상한 대로 조금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자유스럽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관기관이 국정원이 될지 기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국은 이 국제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 보면 그 각 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관점에서 저는 아직 그 얘기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건가. 결국 인력과 돈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요즘 생성형 AI 얘기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아들 만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 데이터를 보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돈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겪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이런 AI 활용은 전 세계 누구도 부럽지 않게 실생활에서 막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거의 케이스 스타디는 저는 우리나라만이 굉장히 아까 테스트패드 우리 이창호 박사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게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유가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좀 컨플릭트 시츄에이션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양 박사님 같은 분이 어쨌든 거버먼트 에이전시니까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중간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좀 허용해서 다른 스테이크홀더들하고 공유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에 정책적인 그 제언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그 논의의 장과 협력의 장이 되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국제사회에 같이 쫓아가느라고 바빴는데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그게 저희들 계속 나오지만 인터넷 거버넌스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내셔널 인터넷 거버넌스 아젠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 계속 바라보기만 하고 우리 거는 뭔가를 받아들이기만 바빴지 우리 거를 잘하려면 뭐가 될 건가.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플로우에서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있으세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민병원입니다. 아까 좌장님께서 던지신 그 한국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이 한미 동맹과 같이 미국에 많이 의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안보라든가 핵안보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를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셨고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현 정부도 사이버 안보 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앞에 패널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편하시게 어떤 분이든 말씀해 주시죠. 네, 직책상 직책상이고요. 민 교수님 그 질문은 사실 그 현장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지금만큼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자원과 인력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시기가 없고요. 그리고 정책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플랫폼이 됐건 사이버 안보 이슈가 확장해서 뭐 AI나 양자나 뭐 경제 안보 공급망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다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언론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다뤄지고 있어서 제가 좀 놀라기는 하는데요. 각종 회의체들의 50%에서 70% 의제는 확장된 버전의 사이버와 관련된 얘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하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면 굉장히 좋을 타이밍인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어떻게 한 스텝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좀 사전에 선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제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아. 아직 1분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국제 전문가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결국 아까 이제 또 양정인 박사님이 또 이제 우리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제 단체 기구들의 활동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런 기구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기구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거기에 주니어를 파견할 것인지, 주니어를 멤버로 참여시킬 것인지, 시니어를 참여시킬 것인지, 우리는 지금 보면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고 고정 멤버를 투입해서 각각의 그런 기구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부분에 지금 이슈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리소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정 리소스나 이런 아까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 얼만큼 현대 그 사이버전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지금 정보통신망법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학회에서 뭐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정보통신망법 몇 조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야 이제 떠들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우리는 이제 그만큼 선진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다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내놓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거든. 이거 자꾸 독재시대의 산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 우리가 기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ISO 표준 기술도 우리가 많이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 결국은 저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배출해서 그분들 그 각제국들의 활동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적재적소하게 우리의 이
자원을 배분할 필요. 그 자원이 법률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정책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꼭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저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 거버넌스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김 박사님, 양 박사님 두 분의 역할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기대하고 내년에도 뭔가 체계에 의해서 다음번 부분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창훈 박사님 격정적인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내부에서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으로 할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거는 내부에서 이렇게 힘을 쌓아 올리고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는 부분들이 정말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기회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면에서 리더가 되주셔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국제적으로 다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